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방학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친하게 지내는 형들과 누나들이 있었기에 가는 길이 더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가는 길이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윗마을에 사시는 큰아버지 댁을 가려면 큰 산 하나를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었기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던 당시에는 1시간마다 오후 6시까지 윗마을로 가는 버스가 유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었고 큰아버지께서는 오늘은 소고기를 먹자고 하십니다. 교통편이나 시설이 산 아랫마을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만에 모이는 만큼 진수성찬으로 먹자고 하셨지요. 하지만 내려갔다 올라오시려면 좋기 2시간 정도는 걸렸습니다. 밤길이라 위험해서 우리들은 못 가고 부모님과 큰아버지 그리고 큰어머니만 다녀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빨간 망토를 둘러매고 뛰어다니는 슈퍼맨 놀이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나는 슈퍼맨 놀이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슈퍼맨 놀이에 지겨웠던 큰형의 제안으로 우리는 옥상에 올라 슈퍼맨 놀이를 하게 됩니다. 옥상이라고 했지만 높이가 3m 정도 하는 낮은 높이였습니다. 우리는 옥상에서 망토 하나를 둘러맨 채 용감하게 뛰어내렸지만 저는 겁이 많아서 뛰지 못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 웬 비명인가 싶어서 옥상 밑을 내려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형이 뛰어내리다가 발을 삐끗해 넘어져 있었고 머리와 다리에는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난 큰일이 났구나 생각했고 이미 아랫마을에 내려가신 엄마를 찾았습니다. 형들은 어찌할 줄 모르며 당황했기에 난 아랫마을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큰형이 말렸지만 내리막길이라 금방 갈 테고 예전에 살았었기 때문에 길누는 훤하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난 혼자 아랫마을로 뛰어갔지만 막상 내려가려니 무섭기도 했고 어둑어둑한 저녁이어서 랜턴 하나의 의지에 내려갔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미묘한 시간 차이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졌지만 이미 내려온 길을 올라갈 수도 없었고 형들이 놀릴 것을 생각하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미친 듯이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서 돌뿌리에 부딪혀 넘어졌고 턱 밑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느낌은 돌뿌리가 아니라 뭔가가 뒤에서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형을 살리기 위해 내려가는지 내가 살려고 내려가는지 그 느낌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걸어 나가다가 한참을 달렸을까 웬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기에 이제야 살았구나 싶어서 나무로 된 큰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누구 계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기에 살며시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그냥 열렸고 그 틈으로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형이 다쳐서 그래요. 붕대하고 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는 말씀이 없으셨고 손으로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웬 장롱처럼 생긴 함이 있었고 저것을 열어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그곳을 열어보니 붕대와 약이 있었습니다. 난 할머니께 배꼽 인사를 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굳이 부모님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붕대가 있는데 가서 뭐 하겠냐고 생각하며 다시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지만 랜턴의 의지에 한참을 올라갔고 결국 큰아버지 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렸던지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자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 어제 어딜 다녀온 거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턱에 난 상처는 뭐야? 비린내 나는 천 조각은 어디서 들고 왔어? 이런 질문들을 받았기에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크게 놀라시며 어제 그 집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느낌을 살려 걸었던 길로 부모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기와집이 아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묘지가 파헤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죽을 죄.
제가 아는 형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분께서 군복무 중에 휴가를 얻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은 산골이었기에 시내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가지도 않았을 법한데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심야에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던 도중에 어떤 여자가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언덕을 오르려 했습니다. 그 여자는 미동도 않고 여전히 형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긋하게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순간 귀신이다 싶어서 온몸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형님께서는 기싸움에서 지면 귀신에게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김에 욱해서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형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무서워져서 큰 소리를 쳤지만 여자는 형님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귀신을 잡고 사정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형님을 노려보는 겁니다. 결국 겁을 먹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벌벌 떨었지만 다행히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시내로 놀러 가려고 언덕을 지나는데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경찰이 이상하다는 듯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여자분이 여기 고목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상해 자국이 있는데 사후에 생긴 거라 자살과 연관이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님은 뜨끔했지만 그 참 나쁜 놈일세 라고 말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그녀.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시가 넘었던 시간이었기에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자다가도 가위에 잘 눌리는 체질이었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지하철 안에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이 났습니다. 그때 맞은편으로 열리는 문에 어떤 한 여자가 기대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그녀의 옷차림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색의 투피스에 그와 맞춘 듯한 빨간 하이힐, 그리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에 이 모든 것과 대조되는 새하얀 피부. 이러한 비현실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네킹처럼 문 앞에 서 있던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얼굴과 따로 노는 듯이 움직이는 썩어 문드러진 입술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참 희죽희죽 웃더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글자씩 말하는 말투와 목소리에 겁이 났기에 빨리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녀가 하이힐의 뾰족한 끝으로 제 발가락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러대었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 주변에는 다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비명 소리를 질렀던 저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민망해져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가위에서 깨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가락을 살펴보았지만 다행히도 발가락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잠에 들었고 아무 일 없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었기에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대강 끝내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거실에 세워놓은 화이트보드에 다리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채였는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고 발을 쳐다보니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의 발톱이
반쯤 들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옆으로 오시더니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급하게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빨리 가려다가 발을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상하다. 나는 너 안 불렀는데. 나는 베란다에서 화분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멍한 기분으로 다친 발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가락에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어젯밤에 지하철 안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싹한 소름이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여자가 밟은 네 번째 발가락, 그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녀가 밟은 발가락을 다친 건 우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택시 범죄 괴담. 예전 수업 시간에 저희 국어 선생님이 들려주신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남자분이신데 얼굴이 다소곳하게 생기셨고 체구도 남자치고는 왜소하신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선생님이 새벽까지 친구들과 격한 우정을 다지시다 수업 준비 때문에 먼저 빠져나오셨습니다. 택시 구하기가 힘든 시간대였기에 10분 정도 방황하다가 가까스로 한 대가 앞에서 멈췄는데 선생님이 본인의 동네는 괜찮냐고 물어보니 꼭 무언가를 가늠하듯이 잠깐 선생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창 장거리 손님 태울 시간에 자기 목적지는 15분만 달리면 도착하는 거리라 태울까 말까 고민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탄 지 1분도 채 안 돼서 택시기사분들의 프로필 같은 게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그냥 횡하니 비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 공백을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먼저 말하기를 아 그거요. 오늘 저녁에 어떤 손님이 그 위에 커피를 쏟아서요. 너무 보기 흉해서 그냥 치웠어요. 이러더니 대뜸 말하기를 그러고 보니 커피 있는데 드실래요? 하더랍니다. 선생님은 좀 이상한 기분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택시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선생님이 선천적으로 커피를 못 드시는 체질이라 감사하지만 커피를 못 마신다고 거절하니 기사분이 아무렇지 않게 녹차나 식혜도 있다면서 운전석 옆에 놓인 무언가를 뒤지더랍니다. 거기에 마침 신호가 걸려서 차가 멈추게 되자 기사분이 아예 몸을 틀어서 뭔가를 뒤적뒤적 하는데 찾는 게 안 나오는지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웃으면서 됐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뒤적거리며 왜 없지? 없을 리가 없는데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 찾는 게 안 나오니까 이분이 점점 말투가 난폭해지고 동작이 커지더니 말의 욕설까지 섞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점점 기분이 이상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조수석 옆문에 손을 가져갔고 그 순간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기사 아저씨는 계속 욕설을 내뱉어가며 뭔가를 뒤지고만 있었고 뒤에 서 있는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던 선생님은 택시비를 뿌리듯이 집어던지고는 그냥 문을 열고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등 뒤에서 택시기사가 소리를 지르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사 아저씨가 들고 있는 것은 녹차나 식혜 같은 게 아닌 굉장히 육중해 보이는 공구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힘이 풀리는 기분에 정신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룸메이트가 올 때까지 편의점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그냥 가로질렀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지만 그래도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새벽의 전화.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후배의 겁에 질린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 제발 전화 끊지 마. 아무 말이나 해줘, 제발. 차 안에 누가 있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장난도 안 치는 녀석인데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후배에게 갑자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지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다행히도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후배를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던 후배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아파트 산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어떤 여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서 여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까 지나친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나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게 저였던 것입니다. 이윽고 후배는 앞만 보고 빠른 속도로 차를 몰며 주차장으로 갔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경비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에 질린 후배의 모습에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끔씩 불이 꺼진 주차장에 혼자 들어서는 늦은 시간이면 솔직히 남자인 저도 겁이 나곤 하는데 후배가 이런 일을 겪으니 저도 걱정됩니다. 괜히 혼자 차를 탈 때면 뒷좌석에 누군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6번째 이야기, 미확인 비행물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UFO를 믿습니까? 미국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UFO를 믿는다는 것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 놀랍지 않은 것으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보이는 외계 존재나 UFO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부터 UFO 목격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계 승무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나 접촉자들 다수의 주장에서 의심되는 점들이 많아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UFO 접촉자로 유명한 아담 스키는 스스로 촬영한 도명 원반 UFO 사진들이 훗날의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되는 부분 없이 깨끗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접촉자가 있었고 그의 이름은 바로 안젤루치입니다. 그의 접촉 사건은 1952년 5월 밤 캘리포니아 로키드사 공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빛을 내는 원반형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차를 멈추고 나오자 빗줄기가 쏟아지고 외계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촉은 같은 해 7월에 있었는데 그 원반형 괴물체가 로스앤젤레스 강가에 착륙합니다.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그의 이야기로는 괴물체는 반쯤 투명한 재질로 보여졌고 반구형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UFO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우주 밖으로 나가서 투명한 벽을 통해 지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접촉담이 더욱 주목된 것은 1953년 1월입니다. 그가 일주일간 정신을 잃었던 그 사이에 그의 정신이 다른 행성으로 데려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담에 의하면 그 행성에서 접촉한 존재는 천사 같은 고차원 존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들 존재들이 그에게 말한 것인데 그들은 지구의 일을 우려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견해의 하나로서 신은 인간의 의지에 맡겨두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이 사건을 주목하였고 UFO를 심리투영설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UFO 현상은 심리적인 요인이 투영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은 그 외계 존재들이 1986년에 발생한 대지진을 예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UFO 접촉자 안젤루치를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은 그가 다른 UFO 목격자들과 달리 상업적인 목적을 가졌거나 유명세를 노리는 등의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 UFO 접촉 사건이 종교적 접촉 사건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묘사하는 UFO 목격담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고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1986년의 대지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예언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과학적 견해의 예측으로 보였습니다. UFO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미스테리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차원이동. 친구와 여행을 갔던 어떤 여성이 여행지에서 여러 번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만 사진에 찍히지 않았지요. 분명히 자신과 친구도 함께 찍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진에 찍히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2012년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오키나와의 어떤 초등학생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서 상반신이 투명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찍혀 있어야 할 상반신 대신에 뒷배경인 방 안에 커튼만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사진 전문가들은 인위적 조작물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그런 수준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상 현상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지구 대재앙론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되면서 그 사건도 주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현상들이 지구 종말의 징후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자연 연구가들의 일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차원의 몸이 투명해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주장한 차원은 심령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는 그것을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겹쳐져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로 여기기도 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 생명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의식 상승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어센션이라 칭하는데 그것이 태양 자기장에 의해서 생체 에너지가 영향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2012년에 지구 대재앙이 아닌 지구 대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대변화의 욕망이나 집착에 묶여서 어센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맞거나 심지어 최악으로는 영혼이 소멸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쩌면 종교상의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류 학자들은 그러한 사진들의 기현상들에 대해서 카메라 문제거나 주변 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현상 사진들이 유난히 지난 2010년 이후에 크게 나타난 점을 들어서 태양의 자기장 영향에 의한 전자기기의 오작동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지 않는 현상과 같은 실제로 사람이 보여지지 않았다가 다시 나타난 사건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센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대변화가 이미 벌어졌던 것일까요? 8번째 이야기, 주술. 1936년 가을 IT의 아티보나이트 계곡에서 한 젊은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방황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29세 나이에 이미 죽어서 매장까지 되었던 헬리자 멘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병원을 찾아간 인류학자 허스턴은 그녀의 모습은 무표정한 얼굴에 죽은 눈을 가졌으며 눈꺼풀은 석회처럼 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허스턴은 그녀는 아마도 중미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좀비라 하면 보통은 걸어다니는 시체를 흔히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미에서 믿고 있는 부두교에 의하면 좀비는 죽음이 확인되고 매장되었지만 몇 년 후 의식이 사라진 채로 발견되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이런 좀비의 존재는 특히 IT에서 믿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해 희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허스턴을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은 좀비 존재를 미신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중미에서 믿고 있는 부두교에서 좀비는 비밀 주술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두교의 배경에는 인류사의 슬프고 추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부두교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의 민속 종교였지만 당시 서구 열강은 그들 아프리카 부족인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거나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아프리카 부족인들은 그 민속 종교의 다른 부족들의 종교들이 합쳐져 부두교가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 종교는 그들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사악한 주인이나 무자비한 관리 등에게 저주나 주술을 썼다고 합니다. 이에 백인 주인들은 그 종교를 사악하게 여겼고 반기독교적으로 여겨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밀단체나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섬뜩한 좀비술은 극심한 노예 탄압이 있었던 중남미의 IT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IT에서 노예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다뤄졌는데 중벌을 받는 노예의 귀나 눈에 못을 박는 것은 보통이었고 몸에 설탕물을 발라 산채로 개미떼에게 뜯어먹히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겠지만 당시 서구인들은 그런 노예들을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혹독한 핍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예들은 도망쳐 산 같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 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좀비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압도적 힘을 가진 백인 지배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둠 속의 섬뜩한 주술, 좀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고고학자인 웨이드 데이빗의 말에 따르면 징벌적 차원으로 사람을 좀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미신적 이야기로서 치부하는 시선을 보이지만 1980년경 일부 연구자들은 좀비가 어느 정도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 현대에 일어난 IT에서 유명 사건으로 1962년 나르시스는 열병으로 죽어서 매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후에 갑자기 그의 여동생 집에 나타나서 보는 이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의 형에 의해 좀비가 되어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른 좀비들과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자 좀비화된 인간들은 방황하게 되었는데 나르시스는 멀리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정말로 나르시스임이 확인되었고 그의 말대로 그가 좀비화되어 노동했다는 지역 근처에서 한 무리의 넋이 나간 듯한 사람들이 발견되어 사실임이 밝혀졌는데 1984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연구한 데이빗은 좀비는 사람에게 의식을 잃거나 마비시키는 약물이나 가사 상태화를 일으키는 모종의 최면 같은 술법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이 직접 부두교 사제들의 의식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일종의 강림술로 사람에게 혼백을 빙의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빙의된 사람은 가시밭을 걸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고 뭉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려도 아픔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을 당한 여인은 어떤 상처나 멍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이 의식이 좀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 때문에 부두교 사제들에게 물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부두교 전문가인 맥스 보드아를 만나 좀비에 관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좀비는 혼령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부두술사는 혼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두술사는 혼을 죽은 시체에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독과 신경마비 같은 일종의 약물이거나 최면에 의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두교 주술 연구에서 그들이 행한 좀비 같은 마법적 현상은 현재 과학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부두교 주술은 혹독한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대항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좀비는 이제 헐리우드나 소설, 게임 등에서 흡혈귀 같은 고전적 괴물과 함께 인기 있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처절한 저항의 산물인 좀비가 이제는 오락물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가발공장 괴담.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 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 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 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셔터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의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 공장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닫힌 가발 공장을 보시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다고 얘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 몇몇과 숨바꼭질 놀이를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은 전봇대, 대문 옆, 쓰레기통.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술래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정 집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밖으로 넘어가서 숨으면 반칙이라고 나름 룰을 정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선의 안에는 가발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밤이 되면 술래잡기의 묘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두운 벽에 붙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져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술래였던 저는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나타났고 자기는 가발 공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발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으니 반칙은 아니니 가발 공장의 셔터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벽에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상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 밑에는 선반들이 있어서 그 선반을 밟고서 다시 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룰을 어긴 것은 아니니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에 숨을 때는 나도 가발 공장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대로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경관이 얼추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어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은 머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등골이 오싹했을 텐데 숨바꼭질의 재미에 정신 나간 7살짜리가 무서운 걸 알겠습니까? 우리 둘은 같이 웃으면서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러고 앉아 있었고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반을 딛고 창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술래를 피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술래 차례가 다시 되었는데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친구들에게 들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기로 했습니다. 열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2명만이 남았을 때 저는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고 상자를 딛고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이 너무 조용해서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와 다름없이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 머리들 중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저려오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소리를 못 들은 지에 아무도 오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네킹은 말없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양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이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에 천장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정신적 쇼크를 받은 저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창밖으로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느끼신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가발 공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제가 많이 놀랐을까봐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고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철 없던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된 주검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을 매다는 장면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심령현상이나 공포체험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심령현상이다. 자정이 넘었으니 시간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다.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서야 귀가하는 일도 잦다. 어제는 오늘 휴가인 것도 있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오기도 해서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다. 새벽 1시 반쯤 지날 무렵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바로 그 귀갓길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면 지름길이 된다. 그런데 그 역 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사람 한두 명은 앉아있는 곳이었기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병을 입에서 결코 떼질 않았다. 괜히 엮이지 않으려 재빨리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줌마는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제발 좀 그냥 봐달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혹시라도 단순한 자의식 과잉은 아닐까 싶어 걷는 속도를 늦춰봤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줌마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뒤쪽에서 까득하고 뭔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줌마가 아까 그 페트병을 깨물며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찍혔구나 싶었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언제든지 달려서 도망칠 각오를 하며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다. 3분 정도 걸어 곧 있으면 편의점이 나올 무렵이 되자 뒤에 있던 아줌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아줌마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던 순간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고 되받아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 내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것이다. 옆을 지나칠 무렵 뭔가 이상하다 싶더란다.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뒤에 따라가는 여자는 딱 달라붙어 걷는데 서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닌가 싶어 따라왔다는 것이다. 편의점에 다가와서 속도를 냈던 건 나를 잡고 편의점에 대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편의점으로 뛰쳐들어가고 여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아줌마는 내가 걱정이 돼서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줌마가 뒤를 쫓아온다고 느낄 때부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곧바로 역 쪽으로 돌아갔다. 조금 무서웠기에 편의점에서 잠시 어물거리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다. 혼자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다. 기분 나빠서 바로 샤워를 하고 새벽에 가장 먼저 오는 쓰레기차에 옷을 버렸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줌마는 그 뒤 여자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지만 혹시 내 뒤에 다시 붙어 우리 집까지 온 건 아닐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 정말로 무서우니까. 11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이상한 여자. 나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다. 베란다에 나오면 주차장을 끼고 맞은편에는 또 하나의 아파트 B가 보인다.
그리고 그 주차장 옆 길을 따라가면 신호등 너머에 슈퍼마켓이 있다. 베란다에서 보면 바로 앞에 B아파트가 있고 그 너머에 슈퍼가 보이는 형태다. 오늘은 동생이 집에 묵으러 와서 오래간만에 같이 술이나 먹자고 이야기가 진행됐다. 동생은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물건 사는 게 귀찮았던 나는 집 청소나 해두기로 했다. 대충 정리를 마친 뒤 담배나 한 대 태울까 싶어 베란다로 나왔다. 하지만 담배를 다 피웠는데도 동생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추워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동생이 슈퍼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나는 철없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며 동생을 불렀다. 횡단보도 넘어 서 있는 동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크게 양손을 흔들며 소리치려던 순간 무언가를 눈치채고 말았다. 정면에 있는 B아파트 2층. 내 시선과 일치하는 집 안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방은 내가 이사를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곳이었다. 베란다를 통해 보면 집에 가구 하나 없는 데다 빨래를 널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가 4년 동안 사는 사이 누가 거기 사는 걸 본 적도 없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인가 싶었지만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었다. 그랬기에 단순하게 생활 리듬이 특이한 사람이라고만 여기고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여자만 표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다. 순간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여자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게 되어 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생이 웃으며 잔뜩 사왔다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가능한 활기차게 내가 한턱 쏘는 거지. 동생을 보며 대답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정면에 있는 저 새까만 녀석은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정면을 다시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말했던 거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며 조금 안정을 찾고 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안심한 탓인지 조금 짜증이 났다. 저 여자는 왜 남의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 소리 해주려는 마음에 나는 커튼을 확 젖혔다. 그러자 정면에 있는 그 여자의 집이 보였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집안에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재빨리 커튼을 닫은 뒤 돌아온 동생에게 달라붙어 울었다. 12번째 이야기, 병원의 귀신. 중학생 시절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인가 병원에서 주스를 사려고 통원 중에 자주 이용하던 자판기로 향했다. 가장자리 통로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판기였다. 도착하고 나니 문득 자판기 옆에 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주 자판기 주변을 오갔었지만 문을 발견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지만 얼마 더 시간이 흐르고 통원 종료가 임박할 무렵이었다. 또 주스를 마시고 싶어서 그 자판기 앞에 갔는데 옆에 있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뭐지 싶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슬쩍 살펴보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저편에는 꽤 긴 복도가 쭉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는 모퉁이도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복도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잠시 바라봤지만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시시하다 싶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 그림자는 나를 향해 걸어오는 듯했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지만 아직도 거리가 좀 있어서인지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른팔만 이상하리만치 길어서 땅에 팔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가온다. 섬뜩해져 뒤로 물러선 순간 천천히 걸어오던 그 녀석이 갑자기 어정거리며 이상한 걸음걸이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주스도 사지 않은 채 대합실로 달려갔다. 그 후 그 자판기 근처에는 통원이 끝날 때까지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른 채 지나간 셈이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아니었던
그런 무서운 광경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